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평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셔서 제가 또 오늘 귀한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방문해서 축하드렸고요. 27년 전 하고 이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군목이 되시고 처음 주례를 쓰셨어요. 그 주례를 저하고 제 아내 주례를 처음 서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연을 우리 목사님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주 30대 초반에 아주 총각 같은 목사님이셨고, 저는 상공수 여단에서 아주 여단장님께 그 당시에 상당히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상도 매년 국군의 날마다 5년 근무하면서 상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는데, 당연히 대대장님도 그렇고 여단장님께 주례를 부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정말 총각 같으신 우리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는 굉장히 난감해 하셨고, 주례 한 번도 안 서봤다고 어떡하지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셨고, 주례 쓰시는 당일날 신랑보다 훨씬 더 많이 덜덜 떠셨어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주례사를 해주셔서 지금도 아내하고 그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때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시냐고. 전쟁터에 나가려면 기도를 한 번 하고, 바다에 나가려면 기도를 2번 하고, 결혼하려면 3번 해야 된다고 저희에게 주례사를 해주셨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현역 군인인 시절에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제 동생의 주례까지, 민간인인데 부탁드려서 부대 밖에 나오셔서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그 딸이 지금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딸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아빠 주례 쓴 목사님 너도 주례 서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딸이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30살 되기 전에 결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앞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어떤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인물과 사람 됨됨이 못 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귀한 자리마다 서게 하셔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은혜를 제가 새삼스럽게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평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좋아했었고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소망교회의 가족 여러분들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유학생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한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변에 이제 유학을 다녀온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유학을 처음 가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저것 챙겨갈 걸 이야기해 주더니, 그런데 독일에서는 학교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독일은 한국처럼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학교가 시골처럼 이렇게 멀리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르바이트에서 산 중고 티코 승용차를 배에 실어서 이제 이삿짐하고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차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코를 가지고 독일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숙소와 학교를 오가며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는 아주 유명한 고속도로가 있답니다. 그 고속도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그 위에서는 속도를 제한을 하지 않고 마음껏 달리라고 프레이가 그렇게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독일에 출장을 다니면서 그 고속도로를 달려봤지만 정말 시원하게 잘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이 티코를 몰고 이제 아우토반을 신나게 달려보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듣던 대로 많은 차들이 빠르게 달려나갔고 또 본인도 티코를 힘껏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달려봤습니다. 이 티코는 금방 100km를 넘어서 120, 150km를 넘나들며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아주 잘 달렸는데 그리 얼마 가지 못해서 이 티코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배기량을 무시한 채 너무 막 달려서 엔진과 열로 고장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노견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차들에게 손을 들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지나갔는데 한국처럼 좀 인심이 야박했는지 선뜻 누가 차를 세우고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주 고급차인 벤츠 600을 타고 가신 신사분이 차를 세우더니 왜 여기 이러고 서 있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내 차 뒤에다가 묶고서 내가 휴게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은 감사하다고 몇 번씩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가벼운 티코 승용차의 앞 범퍼를 벤츠 600 뒤 범퍼에 아주 꽁꽁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은 비상 깜빡이를 깜빡깜빡 켠 채로 티코 운전석에 타서 이제 천천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만 가면 정비소에서 내 차를 고쳐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티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이 청년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크락션을 빵빵빵 눌러대고 그 다음에 쌍라이트를 번쩍번쩍 켜대며 당장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차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서 그랬는지 한참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광경을 멀리서 따라오면서 목격을 했던 BMW를 탄 신사가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이분이 뒤에 따라오면서 보니까 웬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조그만 승용차가 시속 150, 200 달리는 벤츠 600D를 뒤에서 보니까 아주 위험해 보일 정도로 바짝 붙어서 쫓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뒤에 따라가면서 도대체 저 차가 무슨 차인데 저렇게 빠르지? 하면서 계속 쫓아가 봤는데 목적지에 다 와서 이제 이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너무 그게 궁금해서 그 차를 티코라는 이름밖에 못 봤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온 경차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막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한국에서 온 티코라는 경차가 시속 200km 달리는 벤츠 600D를 바짝 붙어서 쫓아가면서 빨리 비키라고 빵빵빵거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쌍라이트를 번쩍번쩍 켜대면서 비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경차라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리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다행히 아주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신실한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게 됐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또 다른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하고 해서 한동안 이 티코 승용차가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 자동차 왕국인 독일에서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꽤 됐습니다. 10수년 전에 아우토바니를 달리면서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어놓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하고 똑같다. 티코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 볼품없는 중고 티코 승용차가 벤츠 600과 버금되는 그런 승용차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9살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온 것부터 정말 놀랍고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고 또 집에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전남 목포에 있는 목포시의 대성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구술하면 무당이 닭을 가져다 놓고 닭을 이렇게 몇 번 던지면 닭이 죽는 것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기하게 목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고 절에 가서 촛불을 켜고 불궁을 드리는 것도 어렸을 때 좀 따라가 봤고, 그리고 또 동네 유명한 무당이나 점쟁이 집에 가서 자주 이렇게 점을 치러 가는 거를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점쟁이 집을 찾았는데 그 무당이 저희 모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때는 들어와서 뭐 쌀을 뿌리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이랬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어머니와 저를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쫓겨져 나오는 저희들에게 뒤에 대고 한다는 말이 교회나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만 빼고 온 가족이 무당의 전도로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하는 말씀들이 그 무당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교회 나가는 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무당이 정말 용한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무당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서 받은 복이 그 무당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처음 나가서 주일날 따라 나가는 게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버님께서는 술을 많이 드셨고, 또 술을 드시면 집에 들어오셔서 살림을 부수거나 또 어머니를 굿하거나 이런 광경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왜 편했냐면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와 제 동생이 교회 앞마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뛰어나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너희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 멋있게 생긴 애들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그랬습니다. 동네에서는 매일 천덕꾸러기처럼 아버지 술주정에 힘들어하고 우리 집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저희를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가게 됐었고, 2학년 때 교회에 나갔다가 3학년이 되던 어느 날 41살 되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가 와서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머니께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시는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6학년까지 서울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서울에 온 곳은 마포에 있는 한 산동네였습니다. 번지 앞에 산 몇 번지 이렇게 붙는 산동네 옥탑방에 저희들이 월세방에 살게 됐었습니다. 시골에 살 때 보니까
가끔 친구네 집 창문 너머 TV를 보면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옷에 밝은 얼굴에 차도 많고 아파트도 많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런 데 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산도 그런 산, 지금도 제가 그 동네에 가끔 가보면 마을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아주 높고 길이 좁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됐었고,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술도 없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제 주변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어느 한 부잣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파출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그 집에 가서 토요일까지 사시고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집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팠던 게 어머니께서 당신 드실 반찬 중에 부잣집 반찬이라고 김이라든지 몇 가지 반찬들을 비닐봉지에 조금씩 싸서 안 치마 속 어머니들 꼬쟁이 바지 나가나요? 그 안에다가 몰래 숨겨서 집에 와서 그걸 꺼내놓고 먹으라고 하면 어린 저희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제발 남의 집에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우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라도 먹고 커서 성공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울기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좀 서울 생활이 힘들게 시작이 됐고, 저는 6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중학교에 가기 전에 회사를 취직을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아세아 극장 밑에 많은 전자회사가 있는 골목의 앰프 공장에 제가 13살 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들에게 많이 얻어맞으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울다가 다시 들어가서 형들에게 아양을 부리며 일을 배우기도 했었고요.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했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마포에 있는 동도중학교에 입학이 됐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고요. 14살에 사업을 해서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학생 재벌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희 담임 선생님 봉급 봉투가 그 당시 노랗게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 한 달 월급보다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석간일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신문 배달을 해서 벌은 돈으로 학교 안에다 무허가 이발소를 차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우리 아버님들 잘 아시겠지만 까만 교복에 빡빡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문 앞에 이렇게 서 계시고 또 귤부 형들이 서 있다가 이렇게 등교할 때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보고, 머리 그 짧은 머리가 조금만 길다고 생각되면 바리캉이라는 기계로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위에까지 고속도로를 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머리가 이렇게 밀린 아이들이 20, 30명씩 생겼는데 그 아이들은 아주 기분이 그날은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동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됐습니다. 근데 머리 깎는데 동네 이발소에서 200원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게도 없고 쓰레기장 옆에 걸상 하나만 갖다 놓고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한 2, 3일 무료로 깎아줄 때 저에게 머리를 맡겼던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를 했습니다. 머리를 깎다가 안 되면 잡아 뽑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계를 분해하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그냥 가버릴까 봐
공부하라고 사준 연습장을 찢어서 지금 은행에 가면 순번 번호 대기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먼저 발명을 했습니다. 수동이지만 번호를 써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가서 축구하고 놀다가 자기 번호쯤 오면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전은 잘 맞아서 저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이발소에 200원인데 저한테 와서 깎으면 저는 50원씩만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200원 받아서 50원 내고 150원이 자기들 용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들께서 두발 지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서울시 두발 모범학교까지 될 정도로 아이들이 알아서 깎았습니다. 머리가 깎을 때가 되지 않아도 아이들이 와서 머리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좀 더 있다 와도 되는데 왜? 그랬더니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고 오늘 200원 받은 겁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엄마가 머리를 보면 분명히 깎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발소에 가서 200원 내고 깎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좀 불법이지만 저는 학교에 수돗물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가서 수돗물도 머리도 감고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래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뭐 저희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씩 학생들이 됐었고 10개 반 3학년까지 2100명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머리를 깎아줘서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뭐 혹시 우리 아버님들 어머니들 기억나실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에 MBC에서 하던 다큐멘터리 프로 중에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었고요. 제가 가장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으로 거기에 1시간 동안 소개된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타계하신 모래시계를 만들었던 그 PD 선생님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제가 쓴 간증집을 어떻게 보시고 그 책을 드라마로 만드셔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SBS에서 신화라고 16부작으로 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 그 당시에 와서 2달간 촬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저희 집안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는 식모살이 가시고 아니면 또 공장에 가시고 이렇게 어렵게 살 동안에 저희 생활을 서울에 와서 하실 수 있게 그 조그만 아이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서울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갈 쯤이 돼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별로 생각이 없었고 이발소를 하다가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져서 방학 때마다 동네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사출 공장에 가서 일을 배우기도 하고 또 추운 한겨울에는 프레스 공장에 가서 철판을 가공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한 살 아래인 동생도 내년에는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보다는 동생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만 마치고 공장에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진학 지도를 할 때 저는 고등학교를 안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이 말만 듣고 그럴 수는 없다면서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머니께서 학교에 불려오셨고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아주 대성통곡을 교무실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미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냐.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가르칠 거니까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생 형들은 아무리 싸다고 그래도 머리를 깎으라고 그래도
짧은 머리에 물 발라서 여고생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빡빡머리 밀러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에 다니려고 했었고 어머니께서 계속 우시면서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입장이 난처해진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완고하시니까 어머니 말씀도 듣고 또 내 이야기도 일리가 있으니까 좀 힘들지만 두 가지를 다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선생님의 제안대로 야간 고등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야간 고등학교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신당동에 있는 한양공고라는 학교에 전작가의 야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 사원부터 전자회사의 직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에 와서 그동안에 교회를 시골에서 잘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는 정말 창피해서도 교회 가기가 좀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구역장님들에게 붙들려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나가게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한 부흥기에 있었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빨간 가방에게 한번 걸리면 교회를 안 가고는 못 베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빨간 가방을 옆구리에 탁 끼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애든 어른이든 붙잡기만 하면 그냥 가까운 가게에 가서 빵도 사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시면서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막 전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여의도에 교회가 이사 와서 처음 나가니까 성도가 1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렇게 크냐고 그랬는데 출석하기 시작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20만 30만 되더니 80만에 가까운 성도로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기적같이 지켜보게 됐었습니다. 저는 고등부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신 어머니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셨는데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걸 아시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교회에 가끔 학생회비를 내야 되면 선생님이 대신 다 몰래 내주시고, 또 지금도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집이 너무 가난하고 월세방에 살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잼이라고 하얀 자루에 빨간 십자가를 붙여서 이렇게 주는 쌀이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선생님이 교구에 가서 그 쌀을 타가지고 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매번 선생님이 다 좋은데 그것만은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여고생들도 많고 이런데 그 쌀자루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괜찮다고 안 가져간다고 집에 쌀 많다고 말했다가 등짝도 많이 얻어맞았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저는 인원이 한 80명 되는 공장에 부공장장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제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전자회사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했지만 훌륭한 인물들, 특히 사업가들에 대한 책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서전을 한 40명에 대한 자서전을 열심히 보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회사 사장을 꿈으로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지만 저는 대학은 애초에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뭐 공부 역시도 굉장히 못했고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성공시대 프로에 나올 때 이 PD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짓궂었대요.
제 소개를 하더니 성공한 사람의 성적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더니 제 고등학교 성적표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주먹만하게 시켜서 전국에 방영을 해버렸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전화하셔서 우리 학교 출신이 그런 좋은 프로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필이면 네 성적을 보여달라는데 너도 알다시피 성적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한 건 죄가 아니니까 그냥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그걸 그냥 그렇게 크게 보여줬습니다. 70명 중에 3년 내내 67등이었습니다. 아들,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뒤에 3명이나 있지 않느냐 이야기했는데, 저만 아는 비밀이지만 그 3명은 우리 학교 축구부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아주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못했고요. 그래서 대학은 아예 꿈도 안 꿨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또 다니다가 어느 날 공장에 있는 형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공장장이라 시켰지만 군대를 갔다 온 형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대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같은데 자기가 공수부대에 갔는데 낙하산을 한 번 탈 때마다 10,000원씩 줬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한 번 탈 때 10,000원씩 주면 또 갑자기 수학이 잘하게 돼서 주일날 빼고 토요일도 빼고 20번만 타도 한 달에 20만 원이나 벌겠네, 이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공수부대에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몸무게가 그 당시에 50kg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20살 때 몸무게가 50kg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밥을 정말 2끼, 3끼 먹는 날은 없었고요. 그렇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50kg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필기시험은 합격을 했지만,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침에 밥을 오늘따라 배고프다고 2그릇 달래서 먹고, 또 통합병원 매점에 가서 빵 2개와 사이다 1병을 먹으면 그 무게가 더해질까 봐 그렇게 하고 신체 검사에 임했는데 키를 재고 눈을 재고 몸무게를 재니까 50kg가 또 조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불합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군의관 팔을 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꼭 군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훈련받는 기간에 50kg 이상 훨씬 넘을 자신이 있다고 어거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의관이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러더니 좀 뭔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부족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병역 비리로 또 군대를 가게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뭐 바카스에서 군대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 책에 나오는 거를 뭐 보고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저는 체중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육군 보병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다는 공수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보를 하면 매번 낙오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총, 배낭 다 대신 들어줘도 그걸 쫓아가질 못해서 간신히 엎혀서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고 훈련 6개월 받는 동안에 3번이나 불려가서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대교를 시켜줄 테니까 더 체력이 비축이 되면 그때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무릎 꿇고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꼭 부대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공수부대에서 사정사정해서 정말 고문관 소리 들어가면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특전 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 돼 있었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단장님이 직접 저를 이렇게 이름을 외우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 돼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상을 제가 독차지했었고요. 체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세끼 먹기 힘들었지만 군인들은 가니까 밥을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퍼먹으랍니다.
그럼 닭고기도 주고 고기도 주고, 어떤 친구들은 부대 밥이 맛이 없다고 투덜댔지만 저에게는 정말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마음껏 먹고 또 훈련을 하면서 뛰고 먹고 뛰고 했더니 체력이 6개월 만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대에서 정신력, 체력 많은 것을 배워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역하기 직전에 우리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만난 지 한 1년쯤 되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고, 그 친구의 집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결혼할 때 장인 어르신께서 부르더니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시면서 우린 돈 없으니까 이걸로 마음대로 하라고 주셔서, 정말 그 돈하고 저도 돈이 없어서 월세방부터 정말 또 시작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5년을 근무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부대에서는 계속 남아 있으라고 진급도 보장해 주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제 꿈은 전자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생각한 것처럼 누가 저를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들고 수많은 회사를 찾아다녔고 또 제가 다니던 회사도 찾아다녀봤지만 경기가 안 좋다, 사람을 줄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찾아가면 저를 만나는 걸 회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못하고 3개월 정도 실업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그저께 했고 이제 제대도 막 하자마자 할 수 없이 서대문 공원, 사직공원 벤치에 가서 누워 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전자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뭘로 취직을 했냐면 생산 컨베이어 라인에 앉아서 조립하는 공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여공들하고 같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16만 원 준답니다. 부대 있을 때 받던 봉급이 한 40만 원쯤 받았는데 공장에서는 16만 원밖에 안 준답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를 딱 들어가 보고 면접 보는 순간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을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꿈을 위해서 기꺼이 급여가 작아도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나와서 회사를 차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니까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림동에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이 반지하의 방에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없는 집에 애만 자꾸 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둘째가 태어날 때쯤에서 병원에 가서 갑자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큰애는 딸을 주셨으니까 둘째는 아들을 주시면 제가 어떤 모습이라도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 둘째를 낳자마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과거에 저에게 굉장히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89년 1월에 교사가 됐습니다. 아들이 1월 10일 날 태어났고 제가 2주 있다가 교사가 되어서 올해로 만 25년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 친구들을 가르쳤고, 가르친다는 게 뭐 성경적인 지식보다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이들처럼 그렇게 좋아했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결혼해서 저에게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지금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지난 추석 때는
저희 집에 오라고 그래서 또 보라매 공원을 산책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다가 3년 만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둘 때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만 되면 한 3일쯤 휴가를 내고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내가 집에 가는데 십자가를 세보니까 길가에 쉬운 3개가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에 온통 나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 때만 되면 우리 반 아이들을 옆에 반에게 맡겨놓고 교회 잠깐 가서 보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째 됐을 때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고 실업자가 됐고 아무 계획 없이 그만둬가지고 회사를 차리긴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매월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총애하셔서 부장님이 올린 결제를 저에게 다시 검토하라고 하실 정도였고 봉급을 따로 주셨습니다. 봉투를 하나를 회사에서 주면 하나의 봉투를 또 주셨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고 저에게 배신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위해서 그 회사를 나왔던 것이었는데 사장님은 잘 이해를, 그 당시에는 좀 서운한 게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회사를 차리는데 공장이 없으니까 그 월세 10만 원 하던 반지하 방에서 89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살림하는 방에 한쪽에 이불도 치워놓고 또 이제 막 걷고 막 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방바닥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던 일들은 아주 가느다란 전기줄을 잘라서 가공을 하고 커넥터라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방바닥에 늘 구리선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무릎이나 발바닥, 팔꿈치에 그런 구리선들이 박혀서 저녁만 되면 울고 있는 아이들을 둘이 하나씩 맡아서 쪽집게로 그걸 뽑아주는 게 하루 일과를 마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월세 10만 원짜리 살림하는 방 안에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거래처에 알던 분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긴 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기꺼이 그냥 내가 빌려주지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분이 만나자고 그래서 가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주려고 해서 받으려니까 그걸 다시 뺏어가면서 이 돈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집에서 아주머니가 좀 반대가 심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 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은 공장도 없고 지하 3방에서 월세 10만 원 내고 사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그 사람은 성실하고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고, 이분은 부인하고 이제 심하게 싸우게 됐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는 말을 서로 안 하게 됐고 방도 따로 쓸 정도로 그렇게 소원한 사이가 돼버렸답니다. 저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500만 원을 주더래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럼 뭐 내가 잘 아는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 돈 빌려줘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점쟁이가 됐든 그 사람이라면 빌려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로 종잣돈 500만 원을 점쟁이가 빌려주라고 했다고 가져온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5평짜리 차고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공장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쓴 자서전의 제목이 그래서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국민일보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00만 원을 빌려주셨던 그분의 자녀한테 대학 4년 장학금 해드렸고 500만 원 빌린 돈을 한 1억을 만들어서 갚아드렸고요. 예, 너무 그 당시 그 돈이 없었으면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고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많이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마음먹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되면 다 열심히 하고 있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잘할 준비돼 있으면 일거리가 없기도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좀 경기가 좋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 생활이 되풀이됐고 결국은 처갓집에서도 돈 빌려고 뭐하고 했던 돈이 그 5평짜리 차고에서 빚이 한 1억 원이나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매출 몇백만 원에서 1억 원 갚으려고 계산하니까 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업한 지 채 2년이 못 돼서 사실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자살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했다가 마침 그날이 금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철야 예배가 끝나면 새벽 4시에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여의도에서 이제 고수부지로 차가질로 내려오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회개를 하고 공장에 들어와서 제가 마음을 다시 먹게 됐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나 보니까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고 그 후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에서 5평짜리 차고에 찾아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지를 않나, 돈이 없으면 또 어떤 분이 그냥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기계를 그냥 줄 테니까 일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점점 잘 돼갔고 그런 전선 가공하던 사업에서 이제 전자 사업으로 번져서 우리나라의 휴대폰이 굉장히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거를 예상을 하고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를 만들어서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현대전자를 아는 사람 없이 물어물어 찾아가서 3개월을 만나주지도 않는 거를 되풀이하면서 가서 거래를 간신히 하게 된 것 가지고서 무려 그 회사에 1,300억을 납품을 하기도 했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현대전자 출신들은 이래전자와 정문식이라고 하면 전부 다 기억을 할 정도로 정말 성공적인 그런 기업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정씨였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현대전자에 가서 납품을 하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이름도 없는 조그만 회사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이 기웃기웃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뭐 회장님네하고 어떻게 되십니까? 저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든지 소문이 아주 그런 소문은 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월 몇십억씩 납품하는 회사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됐고요. 저는 농담 삼아서 자주는 못 가뵈고 가끔 몸발치서 인사나 합니다 이랬는데 그분들은 그걸 정말 심각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복을 받아서 큰 사업을 이뤘고 그 후에 버는 돈으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밸리인 구로에 공단에 건물을 사기 시작을 했고 3천만 원 가지고 12억짜리
3천만 원 계약하고 12억짜리를 외상으로 사서 6개월 만에 12억짜리를 또 사고 6개월 만에 또 2년 만에 무려 48억 원의 공장을 사들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돈은 알아서 다 채워졌습니다. 물론 걱정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욕심냈던 휴대폰 생산을 직접 해보려고 현금 100억을 투자해서 기계를 들여다가 시작을 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거의 도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않았던 현대전자가 어려워지고 그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막 그룹이 아주 풍지박산 나면서 현대전자가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일을 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못 주게 됐고 저희는 다 이제 망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참 할 말이 없었지만 하얗게 기계들을 천으로 덮어놨던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어느 날 LG전자의 부사장님을 아는 분이 전화번호 한 줄을 주셨는데 전화를 드렸다가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와서 40분 만에 실사가 다 끝나고 월요일부터 그냥 바로 거래가 시작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6년 동안 또 LG전자와 1년에 한 600여만 대씩 휴대폰을 생산해주고 직원들이 12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장도 계속 사들였고 또 제가 하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저는 큰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휴대폰 사업만 가지고는 중소기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니터 사업을 했다가 큰 벽걸이 TV 사업을 해서 1년에 수출을 1억 불에 달할 정도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영부인과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저희 회사에 머무를 정도로 중소기업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지금 실세고 2인자로 있는 장성택 씨도 김정은 씨의 삼촌이죠. 그분도 저희 회사에 오셨고 그럴 정도로 저희 회사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으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됐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곳에서 저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야간에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이루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다녀보지도 않았었고 대학은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한 일치고는 너무너무 신기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티코가 벤츠와 BMW가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는 정말로 볼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뒤에 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 맞다고 혼자 자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를 오랫동안 잘했던 회사에서 미안하다면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직원들을 1000명을 다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동안 장비를 사는데 570억을 들여서 샀는데 은행에서 그걸 보더니 불안하다면서 여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빌려준 돈을 1년 만에 현금을 400억을 한꺼번에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신문에 언론에 이미 그 당시에 나왔지만 인캐를 저희가 인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돈도 870억이나 맡겨놓고
인기를 인수 중이었고 그런 과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회사가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직원을 다 줄이고 그 다음에 투자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15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서 회사를 재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150억을 회사에다 넣어주더니 하루 지난 다음 날 133억이라는 돈을 횡령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고소를 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지만 돈은 찾을 길이 없었고 몇 년에 걸친 재판 끝에 그 사람들의 주식만 무효로 하는 선에서 회사는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게 됐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서초구에 있는 아주 산속에 좋은 집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그 집을 샀었는데 30억 정도 가는 집을 20매덕에 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경매로 내놓고 다시 월세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제로가 됐었고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제가 이미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고요. 왜냐하면 온갖 매스컴에는 단골로 나오던 사람이 또 정부에서 시켜서 서울공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은 다 가서 제가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했겠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외국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던 딸이 꿈이 음악 공부하는 거였고 딸이 꿈이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는 거였습니다. 잘 될까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딸이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보스턴에 가서 시험 보고 왔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딸이 숨을 못 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버클리 음대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몇만 명 중에 그 과에 몇백 명 뽑는데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딸에게 근데 장학금은 안 준다니?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아빠는 바랄 걸 바라라고 유학생한테는 장학금 주는 나라냐고 미국이 그랬는데 며칠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한다는 소리가 아빠 어떻게 알았냐고 학교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통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한테 힘든 것만 주겠느냐 너에게 기쁨도 주고 너에게 희망도 주고 봐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보스턴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말려도 하더니 두 과목을 제가 5년 안에 졸업하라고 그랬는데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해서 뉴욕에 가서 1년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27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딸아이는 26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곡하면서 가수들 양성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홍대 입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돈 벌어서 자기 선교할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하고 좋은 일 할 거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뭐 저희 집은 13살 되면 집을 다 떠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자카르타에 살다가 오클랜드에 가서 오클랜드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군 입대해라 하니까 뭐 정말 두 말 한마디 안 하고 들어와서 군복무하고 병장으로 제대하고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빠 요즘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 봤냐고 그래서 가끔 봤다니까 거기에 나온 샘 해밀턴? 네, 그런 사람이 나온답니다. 저도 몇 번은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근무했을 때 군인일 때 똑같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렇게 조교들이나 누가 말을 하면 어렸을 때 나가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한국말은 아는데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도통 알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은어 같은 걸 몰라서 고참들한테 엄청 괴로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밍턴이 자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마음속으로 참 자식들한테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졸업하고 들어오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만 아이들을 13살 때 내보내고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서 저하고 편히 살았고요. 아이들끼리 고생하면서 각자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들끼리 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셨더라고요. 어딜 가더라도. 자카르타에 데모가 많이 나서 밖에를 못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대학에 갈 때 군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그 고등학교도 정말 2년 다녔습니다. 3학년은 실습 나갔었고요. 야간에 2년 나갔는데 그런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기업들에서 오신 사장님들과 동기가 되어서 한국 최고의 경영자 과정인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지금부터 12년 전에 제가 고졸로 거길 들어갔습니다. 나이도 제일 어렸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도 사업을 재개하는데 계획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동창회 지금 10년째 총무를 맡아서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인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은 제가 전화하면 다 잘 받습니다. 네, 아주 깍듯이 사무총장이라고 그래서 아주 잘 받아주시고, 근데 그게 정말로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부평소망교회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여기에 오셨을 때도 제가 왔었고 또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례를 주셔서 저희 부부가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부르시면 밤에 자다가라도 제가 뛰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아가서 부평소망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소망교회는 분명히 부흥해서 부평의 최고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